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 역사 관련 두 권의 책입니다. 하나는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인데요. 재밌어요. 일본 채플린 협회장, 영화배우 감독 아시죠? 코스요 채플린. 일본 채플린 협회장이자 극작가이자 영화 PD이자 극단 도테모 벤니의 대표. 전공은 영화, 연극, 영미, 문화사. 지금은 채플린 연구자. 이 책, 채플린과 히틀러의 세계 대전. 이걸로 그 유명한 산토리 학위상을 받은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채플린과 히틀러의 세계 대전인데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반쪽은 채플린이고 이쪽은 히틀러잖아요. 이렇게 묻죠? 누가 먼저 코스염을 빌렸을까요? 코스염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그보다 더 똑같은 공통점들이 많아요. 찰리 채플린과 아돌프 히틀러 똑같은 코스염을 길렀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천재 사이에는 불과 4일 차이로 태어났다는 우연, 둘 다 예술가를 꿈꿨다는 공통점, 두 사람 모두 쇼펜하우어의 애독자였다는 자잘한 가십까지 화제가 끊기지 않는다. 그럼 코스염을 누가 먼저 길렀을까요? 이미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채플린은 캐릭터 개념을 맨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17년에 이걸 가지고 이미 소송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법률가라 이런 지재권 소송 나오면 혹 하고 보게 되는데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1917년에 채플린이 멕시코의 찰리 아플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서 코스염의 중절모를 쓴 방랑신사 찰리는 채플린의 독자적인 스타일로 인정받는다. 캐릭터 초상권을 확립한 이 판결은 이후 미키마우스를 비롯한 캐릭터 비즈니스의 초석이 된다. 그 다음 히틀러도 캐릭터 이미지와 영상 미디어를 활용해서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가 주 전쟁터로 삼은 미디어라는 영역을 확립한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채플린이었던 셈이다. 채플린 중에 누가 코스염을 먼저 기렸는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채플린이 코스염을 기른 건 맞아요. 근데 그로부터 정확히 5개월인가 6개월 뒤에 어느 집회에 히틀러도 코스염을 기르고 나타나요. 그래서 워낙 채플린이 그때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흉내낸 거 아니야? 그래서 따라했다는 설이 하나 있어요. 학설이. 근데 아니야. 그렇진 않아.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코스튬을 길렀어. 이 학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 채플린 전문가인 일본인 연구가의 학설은 알고 보니까 그 코스튬을 길렀던 영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감독이 있는데요. 채플린이 키가 작고 유태인이라는 그런 악소문이 있었잖아요. 소문이.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당신 뭔가 독특한 캐릭터 없어? 그리고 이제 자꾸 배우한테 요청을 하니까 배우였던 채플린이 코스튬을 기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두고 나중에 히틀러가 몇 개월 뒤에 대중 집회에 나타났는데 그게 코스튬 기른 걸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학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길렀다, 뺏겼다. 근데 이 학자, 이 연구자의 학설은 대단히 정밀합니다. 자, 그 코스튬이 길렀던 그 영화가 독일에 언제 들어갔을까? 보니까 히틀러가 코스튬을 기른 뒤로 한참 뒤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문화 전파의 속도나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각자 개성에 따라서 히틀러도 자기가 코스튬을 기른 거지 채플린을 흉내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코스튬을 유래를 놓고 그런 식으로 이미 학설들이 있었다는 거죠. 연구가들은 잘 아셨겠지만 저 같은 이제 문외한이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재밌는 연구 대상이 되고 논쟁이 되고 각자 논거가 있었구나 재밌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놀랐던 건 히틀러 코가 삐뚤어졌었나 봐요 약간. 그래서 그 코의 약점을 메꾸기 위해서 여기다가 나비 넥타이 같은 그런 코스튬을 기르는 것이다 이게 이분의 결론입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위대한 독재자라는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맨 처음 공통적으로 시작을 해서 두 사람의 역사를 잘 뒤섞어가는 거죠. 스토리를. 근데 이발사 찰리, 그러니까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유대인 이발사 찰리 채플린이 분한 유대인 이발사는 패전을 앞두고 부상을 입는다. 그럼 영화 줄거리가 쭉 나와요. 이 영화는 1940년 영화입니다. 위대한 독재자. 죄송합니다. 저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남을 지배하는 통치자는 더욱 싫습니다. 가능하면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유대인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인간은 원래 평등합니다. 불행보다 행복을 원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유롭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이 양심을 짓밟아 미움의 벽을 쌓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요. 물질보다는 정신이, 지식보다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군인이여 복종하지 마십시오. 독재자에게만. 독재자는 당신들을 조종합니다. 행동, 생각, 느낌마저도. 독재자는 당신을 개의 대지로 여깁니다. 기계 인간에게 복종치 마십시오. 독재자는 몸도 마음도 기계입니다. 당신은 기계도 대지도 아닙니다. 쭉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웁시다. 자유를 위해 투쟁합시다. 국가 간의 벽을 없앱시다. 그 다음 쭉 가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나, 내 말 들려요? 하늘을 봐요. 먹구름을 헤치고 드러나는 저 찬란한 햇살을 어둠을 벗어난 빛으로 욕심과 미움이 없는 세계로 나아갑시다. 위를 봐요. 한나, 인간의 영혼이 날개를 달고 치솟아오르는 저 모습을, 무지개를 타고 희망을 향해 내일로,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내일을 향해 위를 봐요. 한나, 위를. 이 영화거든요. 찰리 채플린이 독재자로 분장한 이 영화인데 이 멋진 연설문이 있어요. 존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문을 연상했습니다. 낭송을 권합니다. 낭송을 꼭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 정말 충격받았어요. 존 레논 이매진 느낌 있죠. 이매진. 어쩌면 이매진이 전 여기서 영감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던 그 느낌을 받았어요. 하여튼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이매진은 노래 가사,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인간입니다. 가슴엔 사랑이 넘칩니다 이랬거든요. 찰리 채플린이 쓴 연설문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1931년에 두 번째로 베를린을 방문합니다. 채플린이. 이때 아인슈타인 박사도 만났어요. 노벨상을 수상한 대학자가 일반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에 사는 것을 보고 희극왕은 놀란다. 이 자리에서 아인슈타인 아들이 한 말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채플린 C, 당신이 인기가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아버지 아인슈타인 박사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요. 재밌는 역설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치 시스템의 기반으로 삼은 나치는 채플린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희한하죠. 아무 상관없는데. 첫째, 채플린을 유대인이라고 믿었다. 둘째, 채플린은 평화주의자이고 채플린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셋째, 코스형 때문이다. 근데 또 독일에서 코스형 의미를 이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비렐르 미세 아시죠? 비스마르크, 힌덴부르크,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붉은 수염이라고도 불린 신성 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 1세까지 각각 개성 있는 수염은 독일 지도자 위엄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히틀러도 그 위엄을 상징하기 코스형을 일렀는데 채플린이 꼭 닮은 수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플린이 먼저 해버렸어. 먼저 유명해졌어. 그렇다고 유대인 희극 배우와 똑같다는 이유로 코스형을 밀어버리면 자신의 권위가 실추가 돼요. 그대로 두면 패러디 대상이 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두 사람의 삶과 이런 우연과 그 다음에 독재자라는 영화를 바탕으로 직조해 나가는 거죠. 재밌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일본인 특유의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감각들 있죠. 그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녹아 있어요. 예. 저처럼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채플린에 대해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읽기에 충분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아예 일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제가 흥미로운 저자책을 하나 찾아냈어요. 신상목이라는 분이라 외교관 출신이에요. 이 멋진 분입니다, 이 사람. 왜 멋지냐고요? 우동집 가게 사장이에요. 일본에서 우동을 먹으러 다니다가 일본 대사관 근무하다가 우동 그 사장 할아버지한테 계속 배운 겁니다. 그리고 외교부 때려치고 강남에서 우동 가게 하고 있어요. 가게 이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외교관이 차리고 있는 우동 가게 그러면 다 나와요. 앞에 속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일본 전문가죠. 그리고 일본 특유의 오타쿠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라는 책을 냈어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똑같은 유교 문화권에 살아왔는데 어때서 일본은 저렇게 이런 시기 내에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서 잘못 땄습니다만 제국주의 길로 가버렸는지, 우리는 그때 뭐 했는지, 중국은 그때 뭐 했는지, 그 비교적으로 늘 제 관심사입니다. 여기에요, 놀랍게도 제가 읽거나 제가 관심을 가졌거나 제가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외교관 우동가게 사장 한번 꼭 가서 만나야 되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전에 의료사고 변호사 할 때 일본의 해체 신사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거든요. 저 소아 출판사에 조그만 문고본으로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일본의 해부학의 역사에 대해서 그건 읽고 제가 글도 쓰고 이용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한 챕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도가 어떻게 해서 중심이 되어 있는지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 하잖아요. 관광과 여행은 어떻게 다른지 전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관광 문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달하게 됐는지, 여관 문화가 발달하고 식당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전혀 몰랐던 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지금 뻘밭인 에도를 줘버린 거죠. 동경을. 그러니까 거기 간척하느라고 수로를 개척하고 땅을 메우고 도시를 건설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풍요로운 땅을 번주가 된 사람들은 다 차출돼요. 조선으로 가는데.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때 빠져요. 전혀 쌀이 생산되지 않은 가난한 땅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가장 뛰어난 놈이니까 너 그쪽으로 이제 일종 유배 겸 땅 주는 척하고 보내버렸던 거죠. 전 그 이야기 처음 알았습니다. 그 중요한데도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는데, 일본에서 관동과 관소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오사카가 관동의 중심인데 거기가 은본이제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에도는 금본이제였거든요. 근데 금본이제, 은본이제, 또 다른 동본이제, 구리본이제가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금은 금의 가치로 환전을 하는 거고, 은은 무게로 하잖아요. 은은 무게로. 은은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동은 그대로 가치만 표상하는 거고. 이 양반이 외교관입니다만 그런 사소한 경제적인 그런 것들까지도 아주 손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정말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막연하게 많이 알아요. 일본도 그렇고 또 중국도 그래요. 한국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모르거든요, 사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저도 적어놨어요. 요미우리 신문의 유래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에도 시대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일본의 뿌리가 되었는지 정말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도자기 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아는 이산평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우키요에 제가 좋아하는, 저도 우키요에는 몇 작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냥 싼 거 몇 개 취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키요의 작품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가 늘 단어는 들었지만 그 유래나 맥락을 몰랐던 이야기는 아주 쉽게 써놨어요. 대중을 위한 역사 교양서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 대한 역사 교양서를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동경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우동가게 차리고 계시는 우리 신상목 선생께서 일본의 근대 에도 시대에 대해서 잘 쓰신 책이고, 하나는 일본인 채플린 연구자가 히틀러와 채플린을 비교하면서 그 독재자라는 영화, 이걸 잘 섞어가지고 재밌게 책입니다. 지칠 때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 역사 속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더구나 지금 한일 관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특히 남북 관계는 거의 파탄 지경이고, 한중 관계도 사드 때문에 아주 어려운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지 산타야나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랬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를 되풀이하는 저주에 빠질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는 저주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원문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를 되풀이하는 저주에 빠질 것이다. 이 말이 어쩌면 이 두 권에 대한 멋진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천의 책갈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